네, 엊그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취임한 지 1년 되었습니다. 그 전임자의 자녀 임기이기 때문에 아마 2년 조금 남짓 아마 더 남았지 싶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이 1년 서울시장 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고, 또 이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저는 그것을 전혀 소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말하는 그저 이제 시장실을 이제 시장 직무를 인터넷으로 공개한다든지, 그건 누가 보겠습니까? 바빠. 일반 시민들로서 참 바쁜 나날에 박원순의 빠가 아닌 다음에는 거기 들어가서 시장실이 궁금한가요? 어떻든 그러나 그런 노력을 했다. 오케이, 이렇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이 지난번에 저희 동영상에 도시미학 산책이라는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만들어서 보여드렸으면,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박원순 시장이 도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게 단순히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내거리에 벼를 심고 한강 둔치에 일부 지역을 쪼개서 도시농부 사업을 한다는 것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친 도시인들에게 약간 그런 그래도 숨쉴만한, 그래도 이 농촌의 향수를 약간 느끼게 해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액세서리들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를 모른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전임 서울시장, 전전임이죠. 전전임 서울시장에게 이 현직 시장에 대한 평가를 물었던 적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전임 서울시장은 지금 대통령이죠. 전전임 서울시장이 아직도 시민단체 활동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민단체적인 그런 어프로치는 아니고, 예를 들어 서울시가 워낙 크긴 하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단체의 의사결정, 물론 이제 서울이 워낙 크다는 점에 있어서는 고도의 객관적 또는 시민의 일반적 사소한 인트레스트로부터는 완전히 독립한 보편적 행정 법칙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시, 군, 구, 도시의 구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 이런 데 내려가면, 시골에 가면 예를 들어서 주민수라고 해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시장이 또는 읍면동장이 구성원들의 거의 개인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직접 대면 관계의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메트로시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오면 말하자면 시민 개개인 이해관계를 시장이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의 도시를 경영하는 보편적 잣대를 가지고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뿐이죠. 개인의 인터레스트에 휘둘리거나 오히려 개개인의 사정을 청취하게 되면 오히려 판단이 왜곡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말이 많은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누군가 참모가 왜 시정 접촉을 안 하느냐. 예를 들어 시장에 가서 물건 들어 보이면서 먹어주는 신용도 하고, 이게 물건 얼마예요 하고 사주는 신용도 하고, 공장에 가서 근로자들 어깨도 좀 두드려주고 왜 그 짓을 안 하느냐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거기에 가서 쇼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겠는가. 아마 이런 요지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은 지당한 얘기입니다. 거기 가서 쇼한다고 달라지지 않죠. 오히려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근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의사를 수술할 때도 만일에 그 환자가 자기 자식이다 이러면은 오히려 잘 되겠습니까? 약간 의사로서 그 환자의 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말하자면 좀 더 냉정한 시선이 필요하겠죠, 오히려. 근데 이제 1000만 명이 살아가는, 또는 수도권 유입 인구까지 합치면 1500만 명 이렇게 유동적 인구를 안고 있는 서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메트로시티를 관리하는 데는 오히려 개별적 골목의 스케치,
나 개별적 어떤 동네의 임프레션, 인상이나 또는 규칙하고는 전혀 다른 보다 광역적 관점에서의 어떤 행정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박원순 시장의 어프로치는 굉장히 미시적이어서 보편성을 잃고 있지 않나. 말하자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조망 아래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도시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움직여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도시 전체를 하나로 보는 시스템적 사고는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도봉구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번에 뭐 은평군가요 미분양 났는데 자기가 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 겁니다. 법칙이 있어 그 원칙대로 하면 그만인 것이지, 자기가 미시행정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미시적 어떤 판단이 하나의 전체 규칙을 아우르는 보편적 규칙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박원순 시장 저런 식으로 다니면 박원순의 복제품을 한 10명 정도는 만들어야 서울시가 커버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서울시가 커버가 안 되죠. 한쪽에 가 있는 동안에 다른 쪽은 완전히 방치되거든요.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칙을 가지고 시장은 결정을 하고 행정을 해야지, 미시행정으로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미시행정을 잘하기로는 오히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아주 잘하죠. 예를 들어 청계천이나 버스 행정이라든지 버스 중앙차로라든지 이런 행정들을 풀어간 것을 보면 박원순 시장보다는 이명박 시장이 몇 수 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그 이명박 시장도 국정을 또 만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도시 재개발 문제입니다. 물론 도시 재개발이 지금 이제 엊그제 1주년 되는 그날도 이제 소위 뉴타운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뉴타운의 잔존 가치와 뉴타운을 개발했을 때의 가치를 비교하는 자료를 문제가 된 지역에 8개 지역인가요? 공개를 하고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평가한 다음에 재개발을 하려면 주민 1인, 가구 1인당 얼마씩을 부담해야 됩니다는 자료를 공개한 다음에 주민들이 뉴타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포함해서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무조건 박원순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역시 뉴타운 재개발이 지금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없다. 전망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재개발 이후에 어떤 기업, 그 아파트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굳이 돈 들여서 내가 이거 해봤자 의미가 없다. 내 그 돈 넣을 돈도 없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개발 이익이 많이 나서, 개발 이익이 많이 나면 해야겠지만 개발 이익도 안 나고 내가 생돈을 박아 넣어라 그러면 나는 안 할래 라고 지금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집가 상승에 대한 전망,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1번 이유죠. 근데 두 번째 이유부터는 사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기본 개념으로 따지면 도시는 개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낮추었죠. 고층 개발이 안 된다 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예를 들어 압구정동 고층 개발이 안 된다. 용적률을 내려라. 그래서 좀 높은 건물이, 높은 아파트가 아니고 좀 고만고만한 이렇게 뭐 아주 인간적인 그런 조그만 아파트였으면 좋겠다. 그건 박원순 개인의 취향인데 개인의 취향이 왜 거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고층 아파트를 또 선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고층 아파트에 가서 도시의 야경을 쫙 내려다보고 싶다. 나 타워팰리스에 살겠다. 또는 타워팰리스보다 더 높은 63빌딩보다 더 높은 아파트 내 꼭대기층에서 다 멋지게 비싼 돈을 주더라도 내가 거기 들어가서 멋지게 시내 조망을 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죠. 거기에는 높은 세금을 매기면 되죠. 근데 어떻든 이제 강조를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재개발을 할 때, 지역 단위는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을 할 때 세입자들에게도 일정한 몫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개발 이익도 기대가 안 되는데 개발 이익이 그나마 쥐꼬리만한 개발 이익도 세입자하고 나눠 가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개발할 때 세입자들에게도 뭐 임대주택이라도 몇 프로 이상을 50%를 할당해서 주라. 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결정족수 구조를 일부 바뀌었습니다. 소수자의 권익을 강화해서 지역 재개발을 하거나 뭐 지역 조합이 이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합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조합이 말하자면 이제 지역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을 할 때 개발의 나는 개발 싫어 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찬성했던 사람의 50%만 되면 못하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조례를, 서울시 조례를. 말하자면 소수가 반대를 해도 안 되게. 말하자면 모든 의사결정이 이제 하는 거는 75%로 되어 있고요. 4분의 3이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합을 만들려면 그 75% 찬성한 사람 중에 절반만 반대를 하면 그 조합을 없애고 개발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뀐 겁니다. 조례가. 자, 어떻게 될까요? 진짜 재밌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한강변을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녀보면 뭐 용산의 그 사건, 용산 사건에서도 그 세입자들이 문제였잖아요. 근데 어떻든 이제 용산 사건이 나고 참 무참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 경찰이 뭐 여러 명이 사실상 도시 테러에 버금가는 그런 행위에 경찰이 희생이 되었다고 하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경찰이 그렇게 희생이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참극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일부 과격 세력들이 화염병을 달리는 버스에 던졌어요. 제가 그 앞으로 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만은 화염병을 버스를 향해서 던지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요즘 한동안 이제 한강변에 보면 뭐 제2의 용산 참사 일어날 거다는 이제 참 끔찍한 구에서부터 뭐 오세훈이가 우리 집을 뺏어간대요. 뭐 또는 뭐 야 삼성이 뭐 어떻게 한대요. 뭐 한강물이 뭐 핏물이 되도록 뭐 우리는 투쟁하겠다. 뭐 우리는 이대로가 좋다. 뭐 이건 아주 점잖은 구에 해당이 되고 해서 아주 격렬하고 자극적인 뻘건 이제 글자로 해서 막 현수막이 걸려 있고 아파트에 크게 이제 걸개를 걸고 했던 개발 반대자들을 박원순 시장이 너무 고지곳대로 알아들은 거 아니냐. 사실은 돈을 더 달라는 투쟁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야 우리 개발하는데 개발 이익이 얼마나 하잖아. 우리 좀 더 내놔. 우리는 한강변에 연안 지금 집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저 뒷동네에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배상액이 천지 딴판이 되어야 돼 하고 싸웠던 말하자면 이익을 노려서 투쟁했던 일부 참 과격 협상 알박기와 유사한 협상 세력을 진짜로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박원순 씨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분은 아니죠. 뭐 유명한 뭐 유수대학을 나온 분이고. 근데 어떻든 소수의 반대로도 재개발을 무산시킬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 예를 들어 75%가 찬성을 해야 그 안이 통과가 되고 그 안은 너무나 중요한 안이다고 한다 할 때 쭉 이제 도장을 찍잖아요. 쭉 오케이 나 동의한다 해서 70%를 넘어서서 71%, 2%, 3%, 4% 이제 마지막 75명째가 남았을 때 이 75명째의 사람은 74명까지의 투표 전부에 해당하는 힘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25명은 반대한다고 한다면, 왜? 내가 안 해주면은 75명이 안 되므로 사업 전체가 무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나는 마지막 알박기 투표자가 되는 겁니다. 위대한 파워를 갖게 돼, 협상력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카드를 내걸고 나는 이대로 살고 싶다. 재건축 재개발에 결사반대. 한강물이 피가 되도록 하고 붙여놓고 머리띠를 두르고 돈 더 내놔라 하고 투쟁을 하는 거죠. 지금 아마 한강변의 상당수 지역이 이제 재개발이 그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박은순 시장 체제로 넘어오면서 올스톱 됐죠. 올스톱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올스톱 되면 그 개발지구로 도시정비 및 무슨 법이죠? 그 도정법이라 그럽니다. 그 도정법에 따라서 지정이 되면 개인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건축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야, 이 제한이 지금 몇 년째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차라리 우리 도정법에서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거 해제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요즘 많아진 거죠. 차라리 빼달라. 그럼 내 개인 집이라도 좀 고치겠다. 수도물은 엉망인데, 수도가 새서 엉망인데, 내 개인 집이라도 고치겠다. 내 개인으로라도. 재개발될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빠지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첫째 이유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가뜩이나 상황이 안 좋은데, 박은순표 시정 정책이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 부채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세입자 것까지 부담을 해라, 용적률은 줄이고, 고층 건축은 안 된다. 그럼 이제 개발 이익 자체가 점차 줄어드는 것이 되어서 이제는 도시 전체가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박은순 시장이 한 10년 정도만 더 하면은 서울의 강북 지역은 거의 슬럼으로 바뀌지 않을까. 슬럼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재 이론이라고 있죠. 공공재 이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말하자면 개인들만의 선택으로 맡겨놓으면 무임승차자가 생기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공재 게임은.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돈을 모아서 어떤 공공재를 하죠. 그럼 10사람이 10만원씩 내는 걸로 합니다. 10만원씩 내는 걸로 하면 공공재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기만 하면 20만원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게임은 이렇게 구성이 되죠. 오케이, 10만원씩 내라. 그러면 국가가 10만원씩 얹어서 n분의 1로 다시 돌려주는 이제 게임입니다. 자, 아시겠어요? 10만원씩 내면 내가 10만원씩 얹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돈을 딱 걷었는데, 딱 보니까 10만원가 돈을 걷어서 다시 이제 n분의 1로 돌려줬어요. 그러면 전체 200만원을 걷은 거 아니에요? n분의 1로 하면 내가 10만원 냈으니까 국가에서 또 10만원을 얹어서 20만원이 와야 돼요. 근데 딱 보니까 18만원만 딱 온 겁니다. 한 자식이 돈을 안 낸 거예요. 그죠? 한 자식이 돈을 안 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자식이 무임승차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10만원 내고 20만원을 벌었으니까 나는 10만원 벌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놈은 10만원도 안 내고 18만원을 벌었으니까 18만원을 공짜로 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안 낸다 하고 버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에 길을 깨끗하게 닦자. 근데 각 가구에서 10만원씩 냅시다. 해서 길을 참 멋지게 닦아놓으면 가치가 20만원이 되는데, 아예 한 친구 안 낸다는 겁니다. 때릴 수도 없고. 그냥 가는 거죠. 그 18만원, 그 친구는 이제 18만원을 공짜로 먹은 겁니다. 한 명 무임승차한 거죠. 첫 회 딱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또 이탈자가 그 다음에 2회전을 해보면 이탈자가 더 생기겠죠. 야, 나도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탁 줄어 있는 거죠. 그 아직은 이익입니다. 내가 10만 원을 내고 예를 들어 14만 원을 받았다. 4만 원 이익이죠. 그래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계산이 복잡해. 야, 지금 만일에 내가 또 내면 10만 원을 내고 9만 원이나 8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무임승차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절반 이상이 되었다. 그럼 그 게임은 무산돼 버리죠. 그러니까 그 게임의 규칙, 그 운동 논리를 아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돈을 안 내는 겁니다. 배짱을. 그 개인적 이익과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죠.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시장 실패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75%가 찬성을 하면 그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수용을 한다, 나머지는. 정해진 보상 가격을 주고 강제 수용이죠. 사실 저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 공공승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강제 수용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비율이 높을수록 좋겠죠. 아마도. 가능하면 만장일치가 좋겠죠. 근데 만장일치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한 사람의 마지막 한 사람의 표결의 힘은 무지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하는 것이 도시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든 안 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점점 소수자가 비토 놓을 수 있는, 비토를 놓는 것도 예를 들어서 마지막 소수자 약 몇 명만 모이면 우리 사업 전체를 비토 놓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안 되는 쪽으로 점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 도시개발, 말하자면 다 개개인의 재산이고 그걸 공동으로, 재산은 개개인의 재산인데 공동행동을 해야 될 경우에 또 각자가 이익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주판을 두들릴 때 이 공동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의 마지막 도장 찍는 사람의 힘이 커져 있기 때문에 또 끊임없는 알박기와 유사한 형태의 협상이 재개되다가 지금은 이제 한강변에는 그렇게 이제 버티다가 망해버렸죠. 뭐. 그 앞으로 한 10년 있어야 재개발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크게 먹으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데 매몰 비용들이 들었죠. 예를 들어서 지역 조사를 하고 청량을 하고 건축 설계를 만들고 협상을 하고 하는데 건설회사 이런 데 돈도 많이 줬고 매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매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 조합원들이 원래 부담하는 게 맞겠죠. 또 시에서 부담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은순 씨는 그 매몰 비용이 엄청나게 그동안 쓴 돈만 해도 많은데 그 매몰 비용 중에 상당액을 정부가 좀 부담해달라 하고 지금 이제 애걸복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도시 정책이 좋을까요? 물론 이제 도시 정책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적인 그런 어떤 로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금을 어디로 끊느냐에 따라서 재산권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게으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건데 박은순 시장이야 뭐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 또 임기도 2년 몇 개월 남았는데 야 너무 짧다. 시장은 좀 길게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대통령은 다 하죠. 대통령도 뭐 박정희 대통령 18년도 짧다면 짧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7년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5년이죠. 5년도 좀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7년도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가죠.
그 박은수 시장의 도시정책, 말하자면 초고층 아파트를 못 짓게 타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서울 시내 전역의 뉴타운 재개발이 홀스톱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몇 년 더 가면 상당한 지역이 슬럼이 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때는 박은순 시장은 물러나서 그게 왜 내 책임이냐 이렇게 또 어거지를 쓸지 모르죠. 그러나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점을 좀 분명하게 지적해 두려고 합니다. 박은순 시장의 지금 정책이 계속된다면 서울시는 머지않아 슬럼이 될 거다. 상당한 지역에서.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전투기를, 폭격기를 띄워서 폭격을 하는 방법이고, 거의 좋겠죠. 도시를 신속하게 파괴하는 데는 폭격기를 띄워서 공중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거고, 좀 천천히 파괴하려면 임대료를 동결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임대료를 동결하면 된다. 지금 개발 이익을 없애거나 n분의 1로 나눠 먹도록 하자는 게 박원순 시장의 기본 노선이거든요. 개발 이익 자체를 배관시합니다.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시는 파괴될 거다. 무엇이? 슬럼이 되듯이 파괴될 거다. 그 도시의 파괴에 대해서 박 시장은 나중에 책임져야 할 거다. 도시는 파괴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박원순 시장 1주년 되었기 때문에, 어제 1주년 되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이 도시 개발 정책에 대해서 도시를 모르는 서울시장 박원순,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을 좀 바꿔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